박근혜 정권의 퇴진부터 조기 대선을 통한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까지 국정농단으로 인해 문제가 많던 정부는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민주주의의 불을 밝힌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어제가 10월 29일, 정확히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1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연 촛불혁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어제도 1주년 행사. 예, 광화문 광장에서. 그저께군요. 예, 그저께입니다. 예, 잘 마치고. 연인원 시민 6만여 명 정도랑 예. 이렇게 낮부터 아주 많은 알겠습니다. 행사를 치렀습니다. 예. 자, 경희대학교 김병민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촛불 집회 두 분 다 참석하셨나요? 일단 예, 저는 이제 당연히 가야 되니까. 실무진이니까 예. 가서 또 항상 예전에도 그렇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진행되고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점들을 늘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고 시민들하고 또 예. 시민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회 상황을 돌고 지하철 하차 인원 통계를 지하철 공사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하차 인원을 보면서 낮부터 밤 9시 10분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연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는 역할도 제가 하고 그걸 이제 언론사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제가 진행했었습니다. 예. 김병민 교수께서도 참석하셨나요? 저는 해당 시간에 광화문 방송국에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광화문 방송국에서 촛불 집회하시는 장면들 같이 중계를 하기도 하고 예. 또 그러면서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4시, 3시 정도에 미리 가서 좀 현장을 둘러봤거든요. 보면서 이제 특정 그 집회에 같이 참여하기보다는 좀 한 발짝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의 집회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당시 이제 촛불 집회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의 집회도 있었던 거고 또 일부에서는 또 태극기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들을 둘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뭐 이미 그 사전 집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시간에도 있었을 텐데 태극기 집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먼저 진행이 됐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들도 굉장히 소중하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 촛불 집회가 시작됐던 1년 전 그날 현장에 계셨는데 사실은 그때 예. 집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예. 왜냐하면 갑작 이제 국정감사에서 하나씩 터져 나오긴 했는데 예. 결정적인 게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그게 10월 24일이었습니다. 예, 도화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25일 날 예. 대국민 사과가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뭐 공고를 그때 처음 했어요. 예. 29일 집회를 26일 날. 왜냐하면 아주 간략하게 드리면 예. 이미 이제 그 민중 시민단체들 중심으로는 예. 어떤 비정규직 문제나 또 그 작년에 지금 재작년 당시 기준은 작년에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그렇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런 경우에는 사과도 하고 이문도 그렇죠. 오는데 그런 거 일치 안 하고 있는 예.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하려고 집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내용은 어떤 비정규직 철폐나 민중 생존권 문제나 백남기 어르신 4인 진상규명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상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 위원장 구속돼 예. 있는 상태니까 예. 석방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중심날 잡아놨었는데 이 박근혜 최순실 개띠가 확 터지니까 국민들께서 박근혜 최순실 개띠를 중심으로 집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박근혜 정권 더 이상 못 살겠다. 퇴진 운동을 시작하자라는 엄청난 이제 제안이 쏟아진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그 민주노총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그럼 집회 내용을 그전에 이제 민중생존권이나 비정규직 철폐에 방점을 뒀다면 박근혜 정권 퇴진 또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라는 범국민 행동을 하자. 집회 내용을 시민들 모두가 올 수 있는 내용으로 대승적으로 바꾼 겁니다. 조정해주고요. 그분들이 집회 신고를 다 내놓은 상태에서 청계광장에서. 그다음 또 집회 신고가 중요한 게 시민들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집회 참여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마침 청계광장을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제 한 60개 단체 정도가 모여 있는 투쟁본부였죠. 그 언론에 당시 많이 나왔습니다. 민중 조금 이제 생경한 분들도 있을 텐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는 민중 시민단체들의 이제 연대기구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사실은 대중 집회를 그렇게 좀 크게 한번 하면
그 대중 집회를 또 한 달 안에 벌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근데 11월 12일인가 집회를 미리 생각해 놨는데 떠밀려서 사실은 그 집회를 갖다 열게 되면 자기네들 집회는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번의 대승적 조정이 있었는데요. 일단 예. 10월 29일 날은 11월 10일 그 민중대회를 앞두고 사전대회처럼 준비하던 거였는데 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주체나 내용을 다 포기한 거죠, 일종의. 그렇죠. 다 포기했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범국민 행동으로 바꾼 거고. 예. 그다음에 11월 10일 날도 이분들이 원래 민중대회를 이제 전국에서 모여서 그러니까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3차 범국민 행동 날이잖아요. 10월 맞아요. 29일 날 한 번 하고 11월 5일 날 하고 11월 10일 날.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시민들 그때부터 진짜 많이 늘어나니까 모였어요. 예. 11월 10일이 이제 3차. 100만 명이 돌파한 예. 날인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본대에서 같이 하게 해달라. 광화문에서 이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거죠. 그 주제는 옛날부터 하기로 하신 거니까 예. 서울광장에서 하고 오셔라 하고 그분들이 사전대회처럼 서울광장에 그분들은 했고 예, 맞아요. 시민들은 오히려 광화문으로 엄청 몰려 드셨고 그래서 그분들은 뒤늦게 이제 서울광장에서 하고 광화문으로 합세한 그런 형식인데 그것도 역시 그분들이 대승적으로 조정을 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니까 뭐 일종의 호위대처럼 탁 시민들을 감싸는 그런 모습이 연출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어쨌든 시민들이 이제 예. 먼저 모여 있고 예. 민중대회를 마친 분들이 쫙 이제 기와서 둘러싸시면서, 광화문 예. 주변에 다 이렇게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게 이제 전국의 시민사단체나 평범한 시민들까지 다 모이니까 예. 11월 10일이 처음으로 100만 명이 돌파된 예.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사실은 그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 날 아닙니까? 저는 이제 12월 3일 12월 3일 국회가 탄핵을 232만 안 명이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돌면서 예. 정말 전국 230만 명인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결코 숫자를 과장하지 않았다. 그럼요. 그건 대부분의 방송사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무선 와이파이로 분석을 했었고 저희는 특히 처음으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하철 하차 인원 통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그때 방송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옴쭉달싹 못하고 끼어 있었어요.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이 사람 방송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길이 열리더라고요. 몸이 둥둥 떠다니셨고 시민들이 그다음에 그렇죠. 11월 달은 아예 통신 3사가 불통된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예. 현장에서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였기 때문에 232만, 그러니까 서울만 170만 명이라는 예, 게 정말 실감이 나는 날이었는데 그 교수님, 지금까지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좀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애당초 수사 과정에서부터 지연됐던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처음 제기됐을 때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었고요. 애당초 사건이 형사 8부에 배당이 됐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최순실에 대한 태블릿 PC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결국은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도 좀 미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이 국회 합의에 출범을 하게 됐고요. 근데 박영수 특검의 기간 동안 완벽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냐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찰이 특수본으로 또 넘어가게 돼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과정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아니 우리가 그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특검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었는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았고 30일의 기간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났고 그렇죠. 어쨌거나 수사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에서의 문제점은 일단은 본격적인 사법적 재판이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헌재 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을 먼저 기다리는 과정에 3월 10날인가요? 이때가 이제 3월 달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법 재판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여긴 박 전 대통령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대한민국의 경제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들이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관련된 증인, 관련자들이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현재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는 재판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맞춰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전 비서관 등등에 대한 한 번의 일괄 선고를 재판부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사실상 1심 재판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 있는 사람들의 재판을 일시에 선고하기가 어렵게 됐고 분리 선고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제 언제가 될지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진짜 이게 단순하게 그 지금 좀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고의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재판을 지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헌재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고 났을 경우를 가정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선고가 언제 나냐가 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전이냐 후냐가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고요. 1심 재판의 선고가 거의 다 되기 직전에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재판장에서 메시지를 냈는데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메시지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8월 달에 1심 선고가 있고 난 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6개월 구속기간이 마무리되고 연장이 되고 난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애당초에 처음에 문제가 발생해서 탄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저로 돌아가는 데까지 한 이틀 정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는 그 순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의 모든 정치적, 도의적, 사법적 책임은 모두 제가 지고 가겠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면은 그 과정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박 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그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죄에 대해서 단 100원의 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비롯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백하고 너무 억울한 부분들이 많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대법 재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과정 속에서 이걸 이제 사법적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그럼 사법적 판단의 과정 속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었던 수많은 참모진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같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좀 지난한 과정에 이르게 된 거죠. 김병민 교수님 사법 전문가, 재판 전문가 같은 대창 아주 설명 잘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연루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연루자도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걸 재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특검이 연장되었으면 당연히 조금 더 빨리 기소를 할 수 있었겠죠. 그것도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본인이 3번 사과도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 일부라도 인정할 줄 알았는데 모든 죄를 부인하고 나올지는 아마 이건 누구도 예상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기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일종의 정치적으로 상황을 모면해보겠다는 술수 같으세요. 근데 이게 안 통합니다. 헌법재판관도 본인이 임명하신 분들 극단적 굉장히 강경한 보수적인 재판관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만장일치 헌재 판결이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결이 있었고 그렇다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밖에서도 계속 그걸 수용 안 하고 저도 특히 집회 나오신 분들의 마음도 제가 어루만져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조차도 전혀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건 좀 왜 이렇게 태블릿 해도 PC가 너무 가짜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계신지 참. 그것만 설령 가짜가 되면 모든 게 혐의를 풀린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가짜일 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요 태블릿 PC 뭐니 이런 거 판결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 대상이 된다고 한 거예요. 뇌물이 뭐니 이런 나머지 죄는 명시도 안 했어요. 오히려. 자, 지금 뭐 촛불 집회는 23주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1,700만의 연인원이 모였는데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그 비용 문제였나요? 아닙니다. 비용은 이번 촛불 시위는 시민들이 시작했고 시민들이 주도하시고 시민들이 끝냈습니다. 비용도 시민들의 모금으로 다 운영이 되었고 막판에 2억 정도 적자가 되니까 또 한 10억 안팎을 모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사용량을 제가 보고 드리고 지금 현재 몇 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디에 쓸지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제가 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뭐 단체들이 가져갈 일은 없으니까요. 다 국민들의 것이니까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도 어떤 식으로 그렇고 오히려 힘든 것은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버티면서 6달 동안 국민들이 취해서 떤 거죠. 근데 그걸 다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세력들이 참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아니 지금 뭐 촛불 집회를 지켜보셨잖아요. 23주 동안. 그런데
이렇게 23주 동안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면서 작은 폭력 사고 하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예. 게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촛불 집회 과정들을 처음에 5만 명이 모였던 순간부터 정말 예. 광화문 광장에서 발을 디딜 틈이 없었던 장면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예. 과정 속에서 모인 분들의 여러 가지 의미들은 다 조금씩 달랐지만 단 한 가지는 우리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남용했던 부분들에서만큼은 예.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민주주의 발전을 외쳤던 거고요. 예. 여기에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적들이 개입되는 순간 사실상 이러한 전체적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적어도 비폭력의 정신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예. 그게 뭐 지금의 촛불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 10월 29일에 시작돼서 모든 집회와 관련된 기록을 갱신한 대단한 그 대역사였던 촛불 집회 기록들을 우리 엄지민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행적들 엄지민 아나운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토요일 촛불 집회 1년의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제1차 촛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평화적 집회였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으며 촛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는데요. 임기 단축과 본인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게 맡기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분노한 시민들은 2016년 12월 3일에 진행된 제6차 촛불 집회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정부 수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인 232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열망에 국회도 화답해 171명의 국회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23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마침내 탄핵소추안을 가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지만 촛불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됐는데요. 2016년에 마지막 날에 열린 10차 촛불 집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이 밝혀졌고요. 이날로 촛불 집회 누적 참여 인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후 3개월 동안 탄핵 심판을 진행해왔던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1일에 20번째 촛불을 밝힌 시민들은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촛불 승리의 감격을 만끽했는데요. 20회에 걸친 촛불 집회는 누적 참여 인원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로부터 20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23차 촛불 집회에서는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라는 구호와 함께 시민혁명을 이룬 평화적 집회에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렇게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촛불은 지난 6개월 동안 누적 인원 1,700만 명을 기록하며 자발적이고 또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는데요. 지난 10월 16일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는 5만 개의 촛불이 모여 촛불 집회 1주년을 기념했는데요. 온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촛불 집회 1년의 기록 살펴봤습니다. 예, 저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까 더욱더 감동적인데 네, 저 참여연대가 대표해가지고 인권상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12월 5일 날 예. 독일에서 수상식 정식으로 있고 예. 에버트 재단은 세계적인 재단답게 그냥 수상식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국제 인권 민주주의 심포지엄이랑 함께 합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제 퇴진행동은 시민사단체 2,3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였잖아요. 예. 그중에 대표단이 한 분 가시고 예. 촛불 시민들이 추천하는 분들도 한 분 모셔서 예. 시민 대표도 한 분 가시고 예.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가시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아마 예. 그렇게 짝을 이뤄서 가시게 될 것 같고 현장에서 한국의 촛불 시민의 의미를 발표하는 시간도 있고 예. 독일의 3인당이라든지 독일 정치계
거물들이 참여해가지고 예.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아마 아. 교포들도 또 오신다는 연락도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수상자는 참여연대나 퇴진행동이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물론 저도 n분의 1로서 같이 받았습니다만 네. 정확하게 수상 자료에 제가 직접 받았으니까 참으로 연락 받았으니까 1,700만 촛불 국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놀랍습니다. 옛날에는 다 누가 상 받으면 김성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랬잖아요. 네. 지금은 성수 씨 내가 상 받았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아, 예. 그래요? 그리고 내 이력서에 독일 에버튼 인권상 인권상. 받은 거 쓰겠다고 하고. 저도 받은 거죠. 예, 다 받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 김영민 한마음 교수님도 받으신 거. 김영민 교수님 예. 다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정적인 국면에 또 색다른 선택들이 있었어요. 가령 경찰이 물리적인 어떤 폭력들을 쓰지 않고 법원이 갑자기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을 허락을 하고 이런 또 서울시는 뭐 전폭적으로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예. 이런 그 노력들에 대해서도 해외 언론이 평가를 했다면서요.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예. 또 외국 수반이 오시거나 외국의 언론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일 대통령이 첫 번째 말씀이 한국의 촛불시민혁명 정말 위대했다, 대단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위대한 민주 항쟁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칭찬부터 하고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지금도 시민단체도 그런 문의나 외신 기자들 연락이 많은데요. 정말 경찰들께서도 예전에는 막 불필요한 충돌이나 탄압 많이 해서 사람이 막 죽고 다쳤는데 그렇죠. 잘 해주셨고요. 이제 행진 코스를 자꾸 불허한 것은 유감이었죠. 그래서 제가 소송해서 매번 승소해서 이제 12월 3일 날 청와대 앞 100m까지 갔는데 법원도 항상 불허를 남발했었는데 그거 경찰의 불허 조치가 잘못됐다고 국민의 편, 헌법의 편에 들어줬고 토요일 날 촛불시민혁명 1주년 기념대회 때도 다른 정치인들은 소개만 해드렸어요. 뭐 추미애 대표님, 이정미 대표님, 오시고 원내대표님 유일하게 그 사회자가 현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청중들에게 내려가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박원순 시장님한테만 발언 기회를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특히 시민 편의나 안전 같은 거. 뭐 내용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줄 필요도 없는 건데 화장실 문제, 안전 문제, 정말 교통 문제, 그다음에 뭐 119 다치는 혹시라도 넘어진 사람이 굉장히 초긴장 상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대단하신 거죠. 네,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 개방이 된 청와대 앞길을 왜 이번에 1주년 때는 안 가신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1년 전에 승리의 경험, 시민혁명을 재현하자 해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자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청와대 문도 열고 그냥 신나게 강강술래라도 한번 추고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념도 하고 필요하면 뭐 대통령님이 나와서 맞이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청와대 방향 하나 서울 시내 방향 이렇게 두 개 방향으로 이제 행진을 제안하는 거였는데 이제 일각에서 어쨌든 촛불 시민혁명을 같이 했던 시민들 중에 일부가 그게 출범한 지 아직 6개월도 안 된 정부에게 압박이나 항의하러 가는 거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십니다. 근데 다만 아무리 오해했다 하더라도 일부 또 항의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촛불 시민 1주년 때는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의견 수렴이나 같이 기획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 촛불 청와대 행진은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게이트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게이트의 대미는 사실은 재판이 완료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올해 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않죠. 최순실 씨 재판만이라도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최순실 씨 재판의 1심 선고는 저는 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와는 분리해서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했던 게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중간에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우성 전 비서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은 불리한 채로 내려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 과정에 뭐 1심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뭐 올해 안에 충분히 날 수 있을 거다 예측이 되는데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안에 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MH그룹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처음 들어본 이 국그룹에서 이 유엔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로 사선 변호인들이 전부 다 이 사임하게 되는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을 접견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미루어 볼 때 얼마 전에 이제 고영태 씨가 보석으로 이제 석방이 되게 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가능성 하나는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이 비협조적인데 1심 재판부가 걸석 재판하게 됐을 경우에 이 재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문제의 가능성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촛불이 대한민국에 가져온 변화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되어 있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민주주의나 인권이 너무 침해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촛불 시위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근데 그다음 국민 위에서 깔아뭉개고 국민을 무시했거든요. 다시는 설령 나중에 보수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다시는 그런 짓은 못하게 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역사적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폐가 잘 청산되고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 처음 들어봤던 얘기는 본인이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고 보수적인 시민인데 이런 집회에 처음 참석해봤다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분들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언제든지 문제가 되더라도 광장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내기 위한 모두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서 덧셈의 정치를 제대로 보여준 촛불 집회 1주년. 계속된 덧셈의 정치를 우리 모두가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경희대학교 김병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